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정책들이 조례안으로 만들어져 시행되기 때문일 겁니다. 최근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 지방의회에서 처리된 조례안 실적을 살핀 결과 전남도 의회에서는 나광국 의원이 6건의 조례를 발의해 최다 발의자로 꼽혔는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나광국 의원 모시고 그간 발의한 조례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제 옆에 자리하셨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6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다 발의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결과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5월입니다. 그때 아마 모 일간지에서 그 민선 8기 1주년 기획 특집 보도를 내는데요. 전국 17개 광역의회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조례 발의 건수 그리고 조례의 성격, 조례의 내용 등을 분석한 그런 보도자료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된 이후로 저도 그때까지 제가 몇 건을 발의했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네. 예, 저도 그때 6건을 발의했고 또 최근까지 하면 이제 2건을 더 발의해서 총 8건이 되었습니다. 네, 예, 대단하십니다. 예, 그렇게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주변에서는 참 열심히 일했다라는 칭찬과 격려가 이제 계속 있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칭찬과 격려는 굉장히 기분 좋고 네. 좀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단순하게 이 조례 발의 건수가 많다고 해서 도의원이 일을 열심히 했다, 일을 잘한다라고 볼 수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당선될 당시에 초심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해야 주민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선사하거나 아니면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겠느냐를 고민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더욱더 성실하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의 기능이라고 하면 행정부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예산안 심의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입법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비전을 제시하는 건 역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조례를 발의해야겠다, 혹은 조례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의원님께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보통 어디에서 얻으시나요? 그렇습니다. 흔히 조례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조례는 지방의 법입니다. 흔히 우리가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 말은 곧 민주주의의 기초는 지방자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방자치를 진정한 생활정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제정, 즉 지방의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네. 대부분의 소재는 제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는다든가 아니면 주변인들을 만나면서 그런 어떤 소재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도의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활동을 하면서 네. 친분이 있는 주민들이 계시고 또 자주 소통하는 또 그런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각계각층의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를 하신다든지 생활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항상 그 소통을 함께 하면서 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몇몇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슈 토크를 통해서 전달해 주셨던 걸로 아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대표 조례 몇 가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11대 의회를 거쳐서 12대 도의회를 개원했을 때 가장 먼저 제정했던 조례가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진흥 조례 그리고 전라남도 세라믹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네. 왜 2건을 한꺼번에 소개를 시켜드리냐면요. 이 도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일컫는 도자기를 뜻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전남 무안에는 대한민국 60%의 도자기가 생산이 됩니다. 어떤 도자기냐 하면 바로 우리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밥그릇, 찻잔, 접시 같은 생활자기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생활자기류가 대한민국의 60%가 바로 무안에서 생산이 되게 됩니다. 네. 저는 11대 의회 때부터 항상 고민을 했던 것이 무안에 집적되어 있는 이 도자 산업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항상 따랐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2가지 조례로 그 도자 산업을 승화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이 도자 산업을 예술적인 가치, 어떤 예술품, 창작물 이런 쪽으로만 보는 경향이 강했었는데 이 2가지 조례, 즉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진흥 조례를 통해서 도자의 예술적인 가치를 조명하게 되었고요. 네. 2번째로 제정한 전라남도 세라믹 산업 및 육성 지원 조례, 즉 도자기가 지닌 산업적인 가치, 일자리 창출, 경제적인 측면을 이 바로 세라믹 지원 조례를 통해서 또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조례를 발의한 게 작년 10월 달에 발의한 조례네요.
전라남도 교육청 고교 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입니다. 네 번째는 전라남 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전라남도 교육청 유해 약물 피해 예방 교육 조례, 그리고 여섯 번째까지 한꺼번에 소개해 드릴게요.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네. 이 두 가지를 통칭하여 저는 마약 조례라고 규정을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마약에 대한 전라남도 교육청의 행정사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여섯 번째는 마약 및 약물에 대한 전라남도에 관한 행정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였는데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제정한 조례인데요. 전라남도 아침 식사 지원 조례. 천원의 아침밥 아주 유명하죠. 네. 예, 이 천원의 아침밥 등 아침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 그리고 이제 바로 최근입니다. 전라남도 오개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와 오개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이 조례는 좀 개정 조례안인데요. 대도시권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특히 그 건물 외벽을 이용한 초대형 광고물이 있을 겁니다. 그 미디어 월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런 초대형 전광판을 갖다가 전남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근거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네. 잠깐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교육, 안전, 문화, 조례안의 분야나 내용이 정말 다양한데요. 의정 활동 기간을 통틀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조례를 꼽으실까요? 다 소중합니다만은 그래도 그중에서 특히 좀 꼽으라고 하면 조금 전 맨 처음 소개드렸던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진흥 조례와 네. 전라남도 세라믹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이 도자에 관한 두 가지 조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난달 그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혼하는 2023년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장에서 제가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네. 그때 심사위원들이 이 두 조례를 제정해가는 과정,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 거버넌스의 구축 사례라고 아주 칭치하시면서 네. 저를 최우수상을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 두 조례는 제가 초선이었던 지난 11대 의원 때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집행부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약 1년 가까이 미뤄졌다가 제가 12대 도의원 재선에 당선되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해서 제정을 하게 된 조례인데요. 결국에 작년 7월입니다. 그 주무부서, 즉 도청의 주무부서와 우리 무안군청의 주무부서, 그리고 목포대학교는 이 도자기 연구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 네. 연구에 대한 기간도 길었고요. 그리고 기업 대표님들, 그리고 전남 테크노파크 등 이 도자에 관련된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그 자리에서 조례에 대한 필요성에 합의하고 9월에는 도자문화산업진흥 조례를, 그리고 10월에는 이 세라믹 산업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보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학계, 언론, 기업, 주민 등 공동체 모든 구성원과의 연대와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계기도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조례안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시자 가장 최근 발의하신 조례, 아침 식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살피기 전에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 이야기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듣자니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캠페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우리 진행자 선생님 아침 식사하신가요? 아침 식사 하고 왔습니다. 아, 하세요? 네. 아유, 좋은 일입니다. 작년 특히 이제 뭐 우리 농업이 힘들다, 우리 농촌이 어려워졌다 이런 말은 아주 듣기 쉬운 소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은 이 벼를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례 없이 정말 힘든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쌀값에 대한 추이는 이제 통계청에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프로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재작년 8월 기준 20kg 쌀 가격이 59,000원이었는데 이후 1년간 20% 가까이 아주 폭락을 한 사태가 이루어졌죠. 이미 수확도 하기 직전에 작년 9월에 약 46,000원까지 쌀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쌀값은 떨어졌는데 이 쌀 농사에 필요한 벼 생산비라고 그러죠. 이게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때문에 7만 원 후반대를 유지하던 벼 생산비가 약 8만 5천 원대로 또 급상승을 해요. 네. 이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 농가들은 더 힘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 덜어주고 싶어서 작년 9월 29일에 그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농민의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네. 우리 범도민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제가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사님께도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국장, 안에 부서 회의 등을 아침 식사를 통해서 제공을 하자, 이런 식의 제안을 하고요. 저는 이후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정치하시는 분들, 공무원, 교수, 언론인 등등 이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은 물론이고 학부모, 자율방범대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는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오늘까지 계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밥을 먹고 왔다고 했지만 사실 가정에서 어머니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밥 먹었냐인 것 같습니다. 정작 실상을 살펴보면 아침 식사를 꼬박꼬박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요. 한국인은 밥심이다, 밥심으로 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말들이 많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결식률은 아침 결식률이죠. 아침 결식률은 31.7%로 우리나라 10명 중 3명 정도가 아침밥을 굶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연령별로 보면 19세에서 29세, 우리 가장 활동력이 왕성할 시기, 네. 19세부터 29세가 53%로 아침 식사 결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발의하신 아침 식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침 식사 지원 조례는 최근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큰 호응을 얻으면서 네. 이를 통해서 이를 지자체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동시에 우리 쌀 촉진을 위해서 우리 쌀 촉진 이용을 통해서 쌀 가격 안정, 농가 소득 증대, 결식률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4조에서는 아침 식사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요. 제6조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아침 식사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서 당장 6월 추경에 지금 한창 도의 예산결산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당장 이번 추경에 도 예산을 반영해서 도내 6개 대학 7개 캠퍼스 학생들이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현실적인 조례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쌀 촉진과 청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1,000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을 모집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조례안에서는 아침밥 지원의 대상자를 이제 대학생에서 근로자로 확대한 게 가장 중요한 골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전라남도 아침 식사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원 대상에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확장하려 하였습니다. 우리 법에서 식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은 근로자와 학생밖에 없습니다. 그 외 네. 다른 분들을 식사를 지원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현재 도청 농축산식품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농식품국에서 주장하는 바는 근로자는 일자리 경제본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 근로자까지 아침 식사 지원을 확대하게 되면 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라는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어서 반대를 아주 거세게 하였습니다. 네. 사실 조례 근거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시행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근거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주장을 해서 관철을 시키려다가 이를 설득하려면 조례 제정에 대한 막대한 또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이번 추경의 예산이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당장 이번 추경에서라도 이번 우리 대학생들이 1,000원의 아침밥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에 학생까지만 근거 규정을 해놓고 네.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점차 협의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아침밥 지원 사업은 쌀 소비를 확대하고 또 쌀값 안정을 이뤄가겠다는 보관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아침밥 지원 조례 시행으로 의원님께서는 쌀 소비를 어디까지 촉진해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안 먹는 쌀을, 안 먹는 아침밥을 먹게 되면 그만큼 쌀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제 간단한 생각이었습니다. 네. 아침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쌀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탄수화물은 비만의 적으로 거의 공공의 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통계를 한번 살펴보시죠. 작년 한 해 우리나라 한 사람당 쌀 소비량이 56kg이었습니다. 네. 그에 반해 고기류, 육류의 소비량은 38kg. 그러니까 육류가 거의 우리 쌀 소비량을
가로질르려고 지금 앞장 막 올라서고 있죠. 근데 이 쌀 소비량은 30년 전 112kg에 비하면 약 50% 가까이 줄어든 수치고요. 네. 또 우리 56kg의 1인당 쌀 소비량을 하루로 계산을 해보면 155g 정도, 햇반 하나 크기도 안 되는 정도를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도내 6개 대학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지원한다고 해서 과연 이 쌀 소비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라고 의무심을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은 정착 단계이고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식문화가 정착이 되면 아침밥을 먹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특히나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광역 네트워크에서 우리 16개 전국 광역시도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제가 발의한 아침 식사 지원 조례를 공동 발의하기로 최근에 국회에서 협의를 거쳤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전남외에도 서울, 경기 등 전국 곳곳에서도 아침 식사에 대한 붐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또 실제 정책으로 직접 반영이 되게 되면 우리 농도 전남의 쌀이 각 지에서 소비가 되는 양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경우 지역마다 지원되는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되는 천원의 아침밥의 반찬이나 식단이 제각각이라는 평가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일단 대학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시행하는 곳은 대학 식당이 되겠죠. 네. 그 식당을 운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직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 두 곳 다 이 재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대학의 운영 상태라든가 뭐 재정 상태에 대해서 크게 좌지우지 되겠다는 것이 이제 일단 생각인데요. 1,000원으로, 즉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뭐 부실하고 서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네. 정부와 지자체, 특히나 이번에 천원 아침밥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자체에서 이제 1,000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식단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더 채워질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특히나 이번에 약 3억 6천만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전남에 있는 천원의 아침밥을 시행하는 대학교에 직접 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실하다라는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현재 의원님께서는 대학생과 근로자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지역의 청소년들에게도 아침밥 지원을 확대해 가고자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그리고 특히 뇌활동이 가장 왕성하죠. 이 네. 12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들의 아침 식사 결식률이 무려 34.5%에 달한다고 합니다. 당장 추진을 하려고 하였으나 당장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냐면, 첫 번째,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조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급식 종사자들의 업무 시간이 또 훨씬 더 가중이 되게 됩니다. 급식 종사자들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오전 3시에 출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런 현실적인 어떤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편법을 써서요. 떡이나 주먹밥 같은 간편식으로 학생들에게 일단 제공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런 간편식, 특히 쌀을 활용한 간편식이 되겠죠. 네. 우리 전남의 쌀을 활용한 간편식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또 조례 또한 이 간편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 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그런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발의하신 조례안이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도출이 됐는지, 그리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아침밥 지원 조례의 내용과 실효성까지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드려봅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조례는 어떤 조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단순히 많이 발의했다고 해서 참 열심히 일하는 의원, 잘하는 의원이 아니라요. 네. 실정에 맞는, 정말 그 사회 실정에 맞는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주민이 직접 느껴서 참 이건 좋은 제도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계속 개발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실정에 맞는 연구활동 그리고 의원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지역민분들과 함께 소통해가면서 지역의 비전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의정활동 해나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